네,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해보는 코너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고란 경제전문기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정말 핫하죠. 지금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 땅을 밟으면서 미중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증시를 좀 압박을 했나요? 지금 뉴욕 증시는 어떤 영향을 뉴욕 증시 주셨나요?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일단은 뭐 특별한 일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와줘서 증시 이제 호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펠로시 그 의장이 방문하기 전에 중국 증시가 많이 빠졌었어요. 특히 대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홍콩 증시가 많이 빠졌었다가 그쪽도 이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분이 간다 그래서 어떤 뭐 갑자기 격돌이 일어나거나 뭐 그럴 상황들은 아니죠.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뭐 엄청난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이제 네. 조금 상징적인 부분이었죠. 특히 이제 펠로시 의원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렇게 대만 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좀 정서가 좀 그 다르신 분이었죠. 그렇죠. 천안문 사태 이후에 젊은 시절에 직접 플랜카드를 들고 천안문에서 시위를 한 적도 있고 그렇고 지금 이제 대만 가서도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을 좀 하셨던 거기 때문에 네, 되게 거칠게 발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만하죠. 지금 미국 의회 내에서 거의 뭐 예산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열 의전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 사진 돌아다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가는데 연설을 찢은 그 사진. 그런 사진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의회에서 연설하면 의장단이 위에 앉고 대통령이 밑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는데 연설문을 찢은 그럴 정도의 어떤 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죠. 뭐 서열 3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의회와 그러니까 행정부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소신 있는 행동을 하셨던 분이 특히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들도 양보 못하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의 정서는 대만은 우리 거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극하러 갔다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긴장감이 좀 고조됐었다. 굳이 왜 밤 10시에 갔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런 그랬나요? 것도 하나의 퍼포먼스겠죠. 굳이 밤 10시에 갈 이유가 없죠. 근데 1박을 했다라는 의미는 네. 그러니까 역사상 1박을 했다라는 의미는 엄청난 거죠. 그만큼 더 지지를 표현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역사상 1박을 했다라는 것은 또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의 하나였었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3일 현지 시간 증시가 오른 이유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6% 3% 가까이 올랐는데요. 뭐 세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단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 무슨 일이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긴장감이 꽤 있었는데 돌았잖아요. 무사히 떠났다.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비스 PMI 등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괜찮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올랐던 것 같고요. 사실 그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소식이 그닥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다만 어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환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 미중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 5 거래일 만에 다시 1,310원을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를 보인 거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바로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미중 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격화됐을 때도 원화는 호주 달러와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환율 부분 빼면은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는데 네. 다만 제가 시작 전에 잠깐 보니까 뉴스 푸시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대만 해협 동쪽으로 장거리 사격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발표했다는 소식이거든요. 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뭐 증시나 아니면은 뭐 환율이나가 별다른 아직 영향은 없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왜 무려 훈련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후속격으로 나오는 거라서 긴장 관계가 계속 이어지겠네라고 해서 약간 걱정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중국이 얘기를 했죠. 6개 구역에 나눠서
훈련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지 마라. 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만으로 가는 항로나 그 해로는 봉쇄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구역을 과거보다 좁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루트로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우회를 해야 되겠죠. 주요한 수출 노선이고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력 시위잖아요. 네. 무력 시위가 이제 무력 도발까지 갈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각 기업들의 비용은 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아. 이걸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단순하게 배 같은 경우도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대만을 바깥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외항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어떤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길게 보면 큰 영향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좀 중국의 지금 행태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명분 싸움인 것 같아요. 명분 싸움. 명분 싸움. 그러니까 이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특별히 가고 싶었는지 안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반응을 하니까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안 가면 중국말 듣고 안 갔다는 소리 듣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간 거예요. 가는데 중국도 막상 하려고 하니 특별히 뚜렷한 게 없어요 지금. 기껏 하고 있는 게 군사 훈련하겠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입 금지를 하겠다. 네네. 근데 하고 있는 게 수출을 안 한다라는 게 물론 이제 산업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뭐 건설 모래 자재, 수입 금지는 100여 품목에 대한 식품료 수입 금지. 네. 벌써 이게 이렇게 대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걸까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타격을 안 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뭔가 한 방 좀 그게 멋있게 중국이 날릴 만한 어떤 그런 거에서는 모래 안 줄게. 야 우리 뭐 니네가 먹는 먹거리 우리 갖고 들어오지 마. 이럴 정도면 제 느낌으로는 중국이 좀 체면을 구긴 게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쪽이 대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좀 대만의 이런 부분을 제재를 하게 되면은 거의 자해하는 것 같은 그런 오히려 행동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TSMC가 선빵을 먼저 날렸죠. 어제 같은 경우 군사 도발하겠다 이제 일부 중국 언론에서 오면 뭐 요격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니네 반도체 안 주겠다. TSMC가 먼저 선빵을 날렸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주요 그 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대만을 쉽게 못 건드린다. 네. 이게 역설적으로 증명됐다라고 봅니다. 네,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서 중국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났는데 지금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침공 연습 성격의 군사 훈련 하면서 하는 거랑 또 경제 제재 말씀해 주신 뭐 모래 수출을 금지한다거나 뭐 이런 두 갈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과 한국의 무역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7월에도 지금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 반도체 빼고는 다 위험하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정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저 직접 이제 산자부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각 항목별로 보니까 반도체는 10%가 늘었고요. 나머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품목에 있어서는 줄었어요. 근데 이제 줄어들어간 것들에 대한 뭐 그 요소를 그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렇게 지역별로 셧다운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셧다운 들어갔던 지역이 코로나 문제로요.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들어갔던 지역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공업 벨트인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에서 이제 내수 문제도 있지만 공장 가동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중간재 수출도 상당폭 있는데 특히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네. 그런 것들이 원활치 못했었다라는 분석도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뭐 상황이라기보다는 30%씩 갑자기 줄었다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년 사이에 30% 20%씩 줄었다라는 것은 결국 셧다운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해소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보도자료 보면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다른 나라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중국 비중이 작년서부터 꾸준히 그 수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다른 어떤 뭐 다른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는 미세하나마 그래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조가 조금 바뀌려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중국 수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역 적자를 봤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걸 읽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뭐 침공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뭐 단적으로 봐서 GDP 규모가 보면 중국이 러시아의 10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봤을 때 세계 무역의 8% GDP 대비 2%가 축소됐어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침공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피해는 정말 엄청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니케이가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약 3,400조 원의 부가 증발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와.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 네. 일단 단적으로 중국의 GDP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거래하는 다른 거래 상대방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러한 피해를 합치면 3,400조에 이를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그 뭐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날아간다는 거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러면 이른바 이제 서방 세계 국가들이 그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만약에 현실화한다라고 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양분되는 거죠. 미국, 유럽 주도 서방 선진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합쳐진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신냉전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차갑지가 않고 뜨거운 전쟁이다라는 표현을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세계 경제가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고 이번 사태가 약간 뭔가 좀 잘 마무리됐으면 하지만 네. 향후 봤을 때 세계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큰 틀에서 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아예 새롭게 재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TSMC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펠로시 미국 의장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 TSMC 회장과 화상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보안상 회담 내용이 비공개라고 하던데 지금 공개된 내용이 있나요? 공개된 내용은 없고 그냥 뭐 이럴 것이다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른바 그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마침 그날 통과가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TSMC가 워낙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50%가 넘거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지원법, 반도체 지원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해라라는 게 기본 틀이잖아요. 네. 실제로 TSMC가 미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5나노 미세 공정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공장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그 지원을 해주는데 대신 조건이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가 제한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게 TSMC인데 아마 관련돼 가지고 뭐 펠로시 의장과 직접 나눈 얘기는 게다가 이제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잖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의회가 이런 법을 통과시켜줬고 이 법의 취지가 어떠하니 TSMC는 중국 쪽이 아니라 우리 쪽에 줄을 서라라는 식의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지금 거의 중국도 이 반도체 산업에서 좀 선두를 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선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치포 동맹 때문에 정부가 고심이 참 깊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또 가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지 않나요?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은 않나요? 이제 어떤 섣부른 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든지 뭐 학계에서도 지금 이것을 공론화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 같은 우리가 치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뒤져봐도 언론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 하나 지금 선뜻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TSMC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중국과 견제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리에서 50%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5%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1, 2위 격차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파운드리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네. 이걸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설계서부터 시스템을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랜드 찍어내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찍어내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TSMC는 넘사벽이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입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막대한 생산량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미국도 버릴 수 없고 중국도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이 오히려 이런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우리나라를 갔다 이제 지나가면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행보가 우리한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종의 압박처럼 좀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결정 내리기도 어려운데 자꾸 미국은 우리한테 들어오라 그러고 네. 중국은 뭐 니네 들어가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이제 의외의 자료를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에서 10년간 유지한다라고 보면 대만하고 싱가포르를 같이 놓고 이거보다 30% 정도 비용이 더 들고요. 중국에 있는 공장을 옮겨가면 50% 비용이 더 든다라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수도 광열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인데 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쓴 전기 쓰고 있거든요. 전기료가. 우리는 이제 산업 전기가 일반 전기랑 다르거든요. 네네. 전기요금 체계가. 그래서 일반 전기요금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그 전기요금을 매기면 네.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드나요? 무려 4조가 더 듭니다. 1년에. 그걸 한전이 외워주고 있네요. 그렇죠. 1년에 4조의 돈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만 특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업계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산업계 쪽에 네.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네. 그게 뭐 여기서 지금 얘기할 논쟁은 아니고 그게 아무리 이제 미국 쪽으로 이게 단순하게 넘어가게 돼버린다라면 그쪽은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해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중국과 싸워놨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가기에는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떡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떤 섣부른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렵지 않겠.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와 관련된 리포트가 네. 전혀 못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도 보면은 뭐 뚜렷한 어떤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밝히면 오히려 곤란하죠. 그렇죠. 한쪽으로부터 약간 큰 필란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재난 방송이 하나 들어와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3시 2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여름철 순환사고 급증에 따른 국민 행동 요령 안내사항 전해드립니다. 최근 연이은 무더위로 하천과 계곡 등 물놀이 장소를 찾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된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아이 혼자 물놀이를 하게 하는 등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인한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놀이를 할 경우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물놀이가 금지돼 있거나 수심이 깊은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다이빙이나 다슬기 채취와 같은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어린아이는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음주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상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물놀이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고란 경제전문기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YTN 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두 분의 모습 또 스튜디오 현장 모습 보시면서 보이는 라디오로 더 생생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치포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중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기업에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두 기업은 지금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지금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겠어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전 발등에 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SK하이닉스 이제 우시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전 세계 메모리의 10%를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반도체는 계속 라인을 이제 새롭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반도체가 지금 새롭게 이제
이제 지금 하이닉스가 258적층, 258단을 쌓는 지금 그걸 개발했어요. 엄청난 굉장히 뭐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신기술인데 그 낸시 플래시를 말씀하시는 하여튼 뭐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238단이에요. 예, 238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인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범용적인 제품들이 나와요. 이제 옛날 제품들인데 네. 그거를 이제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광 장비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덜란드에서밖에 못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께서 네덜란드를 급히 날아간 이유가 삼성전자 증설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반도체 부족으로 그걸 달라고 하니 이재용 부회장께서 직접 이제 날아가 가지고 우리한테 좀 먼저 땡겨 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장비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시 공장에 들어가려고 그 SK 하이닉스가 하려다가 네. 다양한 것 때문에 작년에 원래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네. 치포 동맹이 되는 순간 10년간 중국의 투자가 금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도 대놓고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라. 중국에 뭐 투자 중국에 뭐 하지 뭐 하를 마라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투자가 금지된다라는 것은 그 라인이 노후화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하이닉스는 발등에 불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된다라면 전 세계 시장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좀 네.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는 좀 그런 거예요. 어차피 메모리 쪽에서는 우리가 네. TSMC가 시스템에 있어서 강자인 것처럼 메모리 부분에서 강자니까 오히려 미국 측에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삼성이 시스템 쪽으로 나가려고 하니 그런 공장 쪽으로 가고 중국에 있는 공장은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타협을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글쎄 그건 네. 모르죠. 이건 좀 정치의 영역이 전 들어간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그쪽에 있는 공장이 멈추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미 없어지는 공장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기자님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뭐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외부 변수는 어쨌든 차치하고 자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찾은 전략이 아마 차세대 메모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메모리가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가 아니라 네. 정말 신기술 메모리 여러 가지로 기술력이 축적된 메모리 쪽으로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이루었을 때는 중국 쪽도 그 우리 제품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 격차에 힘쓰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아까 SK 하이닉스나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하신 최고층이라고 하는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을 했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또 새로운 걸 개발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발표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혹한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기술 격차. 그래서 결국 기술 개발에 힘을 쓰는 것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어제 만나서도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반면에 중국은 배터리 제조업체죠. 닌더스타이는 미중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북미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 일단 뭐 한 5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꼭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겁준다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BATL 같은 경우 이제 하는 부분들은 이쪽은 LFP 그 배터리라고 그래서 그 보통 그러니까 미국이 쓰고 있는 그 삼원계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쓰고 있는 2차 전지와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2차 전지가 좀 그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쪽을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갑자기 보류가 떨어졌어요. 근데 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우리도 지금 뭐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하려고 했다가 뭐 좀 그랬고 LG엔솔 같은 경우도 미국 투자하려다가 지금 뭐 좀 주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쪽 환경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부분 보복 관련이기보다는 네. 물론 이제 중국은 정치적인 영향이 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업이 돈이 되는데 머뭇거리지는 않거든요. 네.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를 때 머뭇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상황을 좀 놓고 지켜봐야 되겠다. 결국 중국이 미국을 때리려고 하거나 미국을 보복하려고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투자 계획을 네. 취소한 게 아니고 보류한 거거든요. 연기한 거. 근데 이제 어쨌든 닝더스 다이라고 하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보통 CATL이라고 더 많이 네. 부르니까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1등 업체거든요. 1분기에 35% 점유율에서 우리나라 3사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미중 관계가 안 좋은데 중국 회사가 우리 미국에 투자할게요라고 발표한다는 얘기는 중국한테 찍힌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소가 아니라 보류해서 살짝 눈치 본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차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 벌 일에 뭔가 네. 마다하지 않을 텐데 네. 다만 이제 크나큰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정부 당국의 이 시점 자체를 조금 늦췄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네요. 이 이야기도 해볼까요? 지금 미국의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이분이 대표적인 이제 매파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갑자기 공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올해 무려 1.5%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3.75에서 4%대까지 금리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존까지 지금 연준에서 나온 것은 3.2에 3.5 정도.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3%대 초중반 정도까지 이제 목표를 했는데 네네. 그분은 한 50bp 정도 더 공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전혀 뭐 이거에 긴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시장에는 보통 악재로 악재죠. 작용할 것 왜냐하면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7월 뭐 2대씩 얻어 맞았으면 75bp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 지금 이제 뭐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다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꺾이는 기조가 나오고 8월 한 달 휴가 좀 즐기고 9월 달에는 그래 뭐 한 50bp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1.5라는 것을 네. 확 해버리니까 놀랄만도 한데 네. 근데 시장은 이제 좀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월, 7월만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9% 상승이라는 수치가 나왔지만 네. 이제 그거는 피크아웃을 지났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1.5라는 의견 이제는 시장이 좀 담담해진 거죠. 그래? 그건 너의 의견이야. 알았어, 내가 참고할게. 이런 정도로 이제 조금 큰 의미를 안 두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만약에 7월 달 초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시장은 한번 경기를 일으켰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물론 그분이 매파적인 건 알지만 성향이 그 사람이 과격하다는 걸 알지만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래 일단 뭐 좀 지켜봐야지 아직 한 달 정도 더 여유가 있으니까 시장은 조금 느긋해진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회의 전 기간에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말을 못 하거든요. 네네.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2일 날 현지 시간으로 2일 날 발언했던 분이 아까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메리 네.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데 두 분 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 매파적인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3일 어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제임스 블라드 아주 강성한 분이죠. 매파로 이제 꼽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비둘기파들이 매파적인 발언에서 시장이 살짝 주목을 했었고 네. 어제는 뭐 워낙 매파적인 분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왜 그 금리 인상을 계속하냐라고 보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하는데 네.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아니라고 판단하네? 라는 부분에 더 환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약간 미묘한 부분인데요. bad news is good인지 bad news is bad인지.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은 환호해요. 왜? 연준 금리 내려주겠네. 그리고 bad news, 나쁜 뉴스 나오면 그거 진짜 나쁜 거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지금 시장의 해석은 여러 가지 방향을 갈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올린다라고 하는 발언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침체 안 빠졌다고 매파 의원까지 보고 있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힘을 실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1.5를 얘기했지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분이 투표권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연준은 그러니까 이사회 7명하고 그다음에 각 주에 네. 중앙은행 총재들이 하는데 이게 지금 12명이 번갈아 가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멤버하고 뉴욕 연은 총재하고 다음에 다른 연은 총재가 4명이 돌아가면서 매년 바뀌어요. 투표를 한다는 게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회의는 다 같이 해요. 회의는 연준에 이제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셋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네. 투표권은 2명만 갖는 거야. 매년 돌아가면서. 그래서 다 발언하고 이제 해요. 그렇지만 제가 투표권이 없을 때는 저는 말은 할 수 있지만 투표 결정권자는 아니에요. 네. 근데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올해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연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년 초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방금 들어가서 혹시나 해서 제가 기억이 정확한가 해서 보니까 에반스 총재는 이번에 없어요. 브로드 총재는 있는데 네. 에반스 총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리 뭐 센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도장을 못 찍는데 그런 정도의 의미도 차이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이 연준 인사의 발언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하셨는데, 근데 지금 시종일관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계속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올 우려가 없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 근거가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늘 궁금한 게 경기는 지금 좀 침체인데 어떻게 고용 시장이 악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지금 미스테리예요.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사실 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경기 침체는 당연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라고 저기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거는 기술적인 정의고요. 정말로 구체적인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그 NEBR이라는 곳의 학자들이 네. 8명이 구성된 경기순환결정위원회가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 침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위원회에서 볼 때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GDP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하면 경기 침체다라고 했었고, 네. 과거 역사적으로 GDP가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한 경우에 1947년 빼고는 모두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그 경기 침체를 보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자면 이 기간 실업률이 모두 다 6%보다 높았어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3%대거든요. 이거는 괜찮잖아요. 지금 완전 고용 상태인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제학자 사이에서 미스테리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 침체 아니라고 강조하는 분들은 다 행정부 분들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옐런 장관이나. 왜? 침체다라고 하면 자기들의 실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의식을 안 할 수 없겠네요. 안 할 수가 없고, 그 심지어는 위키피디아라고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 각자 정의를 하는 그 안에 리세션이라는 그 항목이 편집권이 3일까지 막혔습니다. 들어가서 수정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왜? 서로 난리가 나서 이게 고친다고 지금 하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침체 논쟁이 너무 뜨겁게 있는데 네. 어쨌든 고용 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건 정말로 이상한 일이다라는 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경제 침체인 지표는 없어요. 그래요? 지금 고용 좋죠? GDP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GDP 한 성장률 자체는 꺾였다 하더라도 네. 절대추이는 지금 문제 없죠. 소비 좋죠. 기업들 실적 좋죠. 괜찮아요. 그러네요. 이게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건을 보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워낙 좋은데 다들 이제 말 못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좋은 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일단 원자재 가격에 대한 호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용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외부 노동자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히스패닉계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따른 왜곡 현상들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이걸 빼고 계산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놓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좀 오더라도 견뎌내자. 그러니까 지금 수치상으로만 놓고 너무 좋으니까 기업들 실적도 좋으니까 일단 인위적으로 경기 침체를 내가 좀 만들어낼게. 지난번에 김대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실의 온도 조절을 좀 하니까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을 좀 일시적으로 틀을 거야. 근데 그것도 고통스러울긴 하겠지만 언젠가 우리한테 맞는 온도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 좀 경기 침체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죠.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지. 특별히 지금 경기 침체로 볼 만한 상황들, 물론 이제 GDP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성장률 자체가 꺾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다라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이게 좀 꺾이려면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야 할 텐데 이러려면 또 공급이 잘 돼야 되고 근데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하루에 1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적은 양이 아닌가요? 이러면은 에너지 가격이 꺾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펙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가격이 꺾어지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펙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패죠. 오펙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패죠. 네. 더군다나 과거에 이제 유가가 떨어졌을 때 특히 이제 뭐 러시아는 제쳐두더라도 사우디 같은 경우 그 기름 팔아서 100%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가 한번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사우디가 한번 크게 타격을 받았고 이번에 그래서 600조를 들여서 건설을 지어서 우리 차세대 먹거리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석유를 먹고 석유에 따라서 너무 경제가 흔들리니까라는 네. 건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용만 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러시아가 초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뭐 유럽에 들어가는 소형을 닫으면 기름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퍼내는 상태에서 이걸 뚜껑을 닫아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봤는데 이거를 계속 퍼내줘야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이거를 일단 유럽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퍼낸 거는 쌓아놔야 되죠. 네. 재고를 쌓아놔서 그 창고가 됐을 때가 러시아의 이제 임계점이다라는 어떤 보고서를 보고 그런 것도 봐야 되겠다라고 봤는데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러시아는 원유 생산이 더 늘었어요. 그래요? 러시아는 원유 생산이 더 늘어서 중국, 인도를 통해서 그 물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독일로 가고요. 프랑스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국이 제재하겠다라는 것들인데 네. 오히려 지금 원유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원유가 부족하지는 않고 단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얘기한 서로 경기를 급격히 이제 쉽게 만드는 과정에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 같은 경우 하반기 전망을 스스로 보는 거 보면 상반기까지는 좋았지만 하반기 때는 경기 둔화에 의한 화학 제품에 대한 매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증산의 공급 사이드는 저는 문제 없다라고 봐요.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없고 네. 이제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공급 사이드가 그동안 우리 상반기를 이끌어왔다라면 네. 이제는 하반기에서는 수요 사이드에서 얼마만큼 수요가 뒷받침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유가는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증산 규모가 뭐 진짜 정말 미미했는데 10만 배럴이면 네. 유가가 오히려 뭔가 시장이 환호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가가 떨어지면서 원유 재고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재고가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안 쓰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측면에서 더 집중해서 보면은 네. 유가 상승에는 어느 정도 꺾인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마냥 또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는 또 이게 침체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무역 적자 부분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무역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역 적자는 지금 우리가 막대한 양의 원유를 수입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달러 베이스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조 수입을 해온다라고 네.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110조를 줘야 되니까 10조만큼 우리가 돈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화 이제 약세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제 우려스러운 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출이 좀 많아서 무역 적자가 났지만 네. 그거를 커버할 정도로 원유라든지 이런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무역 적자 이제 발생한 건데 보이지 않게 지금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가 더 집중을 해야 될 거로 봐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출 기업에 대한 어떤 채산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가 그 수입 대비해서 원래 원화가 약세면 수출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효과는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엔화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엔화도 같이 약세로 갔기 때문에 네. 서로 우리가 이제 미국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동차를 똑같이 5천만 원짜리 차를 미국에서 팔게 되면 경쟁 차종에 있었을 때 우리가 원화 약세고 보통 이제 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로 가주면 우리가 한 10%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10% 이익을 챙겨오는 게 아니라 가격을 10% 깎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을 펼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본도 똑같이 엔화 약세니까. 그랬었기 때문에 수출 증가 효과를 못 봤다. 대신 환율 효과에 의해서 그 매출이 늘어난 것 정도로만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참고로 컸다는 수출 건데. 증가율이 줄어든 거지 수출은 21개월 연속 증가세 있는 건 맞습니다. 증가율이 줄어든 네, 거예요. 증가율이 꺾이는 게 약간 걱정이 된다는 거고요. 무역 적자 나오는 거는 수입액 특히나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적자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대책이 없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수출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해온 규제 개선, 현장 애로 해소 방안, 주요 업종별 특화 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 수출 대책 이거 8월 중에 발표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말만 그럴듯하지만 뭔가 딱히 안맹이는 없어요. 기대가 왜 안 되는 걸까요? 네, 정부가 뭘 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뭐 기업이 갑자기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지금 국가주도 경제에서는 우리가 나라가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도 딱히 아마 그 뭔가 대책이 없을 텐데 다만 이게 수입액 자체를 좀 그거를 줄이려고 하면 결국 원화가 지금 1,300원대인데 다시 한 1,200원대 쪽으로 내려와 주면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무역 적자가 나왔다던데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중국의 셧다운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수출이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뭐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나가는데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좀 일시적인 상황. 그거. 근데 요건 좀 지켜봐야죠. 이제 가을까지 지켜봐서 만약에 이게 가을까지 데이터가 쉽게 못 올라온다라면 네.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작은 분야이긴 하겠습니다만 화장품 분야는 이제 중국에 기댈 수 없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났거든요. 더 이상의 중국에서는 새로운 트리거가 없고 네.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매출은 이제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상황. 라네즈라는 상표가 있다면서요. 여성분 화장품. 라네즈도 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그게 중국에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설화수 뭐 아모레퍼시픽. 이제는 더 이상 안 팔려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보셔야죠. 이게 대중무역 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라 가지고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심각한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셧다운 돼 가지고 우리가 수출 못 하는 거다라고 그냥 일시적인 상황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간 중국에 많이 팔아왔던 수출 품목 자체가 더 이상 중국이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원하는 품목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2000년대 중반에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 뭐 그러니까 약간 주구장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중국 수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금융위기가 끝나면서 화장품이나 소비재 쪽으로 막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 주가도 막 뛰었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을 거치면서는 중국이 더 이상 우리의 소비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산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다음번 우리가 중국으로 팔 만한 품목들이 뭐가 있느냐는 뭐가 있나요? 중국이 원하는 뭐 첨단 제품이나 뭐 차세대 뭐 제품 이런 쪽으로 봐야지 지금까지 우리 수출 효자를 했다고 했는데 셧다운 됐으니까 잠시 줄었을 거야라고 안심하기에는 중국의 경제 구조 자체도 재편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그 제품의 품목이 완전히 바뀌었다. 바뀔 것 같아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